자, 28번 문제부터 볼게요. 법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나 교부 청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요. 그 배당 관련해 가지고 상단 하단 여백 아무데나 요거 하나 좀 적어 놓을게요. 배당이 경매에서 쓰는 말이에요. 배당. 근데 이게 당연히 주는 배당과 달라고 해야 주는 신청 배당 이렇게 나눠지는데, 당연 배당은 어떤 자를 당연 배당이라고 하냐면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된 우선 변제권자를 당연 배당이라 그래요. 그러면 신청 배당은 뭐 되지 않은 권리자들,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들은 다 신청 배당이고요. 위에 거를 거꾸로 바꾸면 되겠죠. 뭐 이후에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등기된 우선 면제권자들, 이런 애들은 무슨 배당이에요? 신청 배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원리만 좀 알고 계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래.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그럼 얘 당연 배당 아니면 신청 배당? 신청 배당. 왜 신청 배당?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지 뭘 가지고 있는지 알게 뭐예요, 판사가. 그러니까 이건 신청 배당이고요. 2.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후순위이지만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의 임차권자 이랬어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라는 큰 의미는 없고 뭐 전에 등기됐대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가 됐으면 담당 판사가 알 수 있는 자네. 그리고 임차권 등기하면 우선 면제권 생기니까 2번이 당연 배당이 정답이 되고요. 3번. 압류하지 않은 이라고 했잖아요. 압류하지 않은. 그 말을 돌려 말하면 등기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등기는 안 했대. 조세채권자. 조세채권자 당연 배당 신청 배당. 압류하지 않은 조세채권자. 신청. 왜 신청? 압류를 등기잖아요. 압류가 등기. 압류 등기니까. 압류하지 않았으니까.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신청 배당일 수밖에 없지. 근데 왠지 국가나 지자체는 당연히 줄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이 애국심이에요. 애국심이라고. 근데 애국심을 여기다 이제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4.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등기했대. 얘 신청 배당이에요. 알게 뭐예요? 판사 모르잖아. 경매 개시 결정 후에 했으니까. 5번. 전입신고와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 당연 신청. 이것도 당연히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건 측은지심이라 그래. 측은지심. 네. 이건 측은지심이지 당연히 주진 않아요. 알게 뭐예요? 판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액 최우선 변제권도 뭐라고요? 신청. 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번만 당연 배당이고 나머지는 다 신청 배당이네요. 29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하고요. 거래계약서하고 비교 설명한 문제인데 옳은 거 찾으랍니다. 1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법정 소식이 있어요? 네. 무려 4개나 있잖아요. 반면 거래계약서는 법정 소식이 없죠. 네, 거래계약서는 법정 소식 없습니다. 실제로. 2번.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는 반드시 개공이 작성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2번 OX, X. 뭐 틀렸어요? 반드시 틀렸죠. 반드시. 누가 써도 돼요? 소공이 써도 됩니다. 3번. 거래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5년 각각 보존한다 그랬는데 위치 바뀌었죠? 네. 4번. 확인설명서는 의뢰를 받은 때 작성하는 것이고 거래계약서는 완성된 때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4번 문항에다가 따로 별표 일단 하나 해주시고요. 함정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확인설명서를 의뢰받은 때 작성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채색도 좀 한번 해주시고요. 정확히 확인설명서는 언제 작성하죠? 중개가 완성된 때 씁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 써요.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개가 완성된 때 써요. 두 개 다 중개가 완성된 때 쓰고요. 확인설명서 먼저 쓰고 이어서 거래계약서 작성 뭐 이런 순서로 이해하실 거고 5번
법정서식이 있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 법정서식이 있는데 안 썼으니까 당연히 뭐 받을 수 있어요? 업무정지.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서면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제재 받아요. 어떤 제재? 업무정지. 왜냐하면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긴 하지만 서면 작성의 의무는 있으니까요. 서면 작성의 의무라는 건 있죠. 따라서 업무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 우리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 중에서 정정할 수 없는 거. 정정은 원시적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고가 잘못됐을 때 그걸 바로잡는 거를 정정한다고 그러는데요. 1번부터 이제 이거 바꿔줘도 되는 사항인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 잘못될 일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1번의 당사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이 잘못 이렇게 신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가령 뭐 나는 010인 줄 알았는데 011이더라. 뭐 그럴 수 있잖아. 아직도 011이 몇 개 남았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바로 잡는 거 문제될 게 없잖아요. 2번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라고 했는데 나는 다가구인 줄 알고 당연히 다가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세대더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바꿔달라고 해야지. 정정. 그 다음에 3번에 거래 지분 비율 나왔잖아요. 거기 끝에다가 쉼표 하나만 찍고요. 거래 지분 비율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도 바뀌었다는 거냐면 거래 지분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지분이 바뀌어야 비율도 바뀌지. 예, 그러면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하나만 더요. 면적. 요거 세 개는 뭣도 되고 뭣도 되는 항목이었죠? 예, 정정도 되고 변경도 되는 항목들이었어요. 정정, 변경 모두 되는 거 3개. 자, 정정, 변경 모두 되는 거 3개 뭐뭐뭐?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예, 요 3개는 정정, 변경 모두 받아주고요. 4번에 개공의 전화번호 같은 거 있잖아요. 개공의 전화번호. 이런 거 정정해달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런 건 무슨 뭐 과세하는데 크게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근데 5번 문항은 절대 바꿔주면 안 되는 거가 나왔어요. 뭐하고 뭐가 나왔죠? 소재지랑 지번이랑. 그거 채색 한번 해볼게요. 소재, 지번. 이걸 바꿔주면 중간 생략 등기가 합법화되어지는 거죠. 나 이 물건 안 할 거야. 이 물건을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물건은 등기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소재 지번은 절대 손댈 수 없다. 정정이든 변경이든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재 지번 뭐 이런 거는 정정 당연히 안 되고 변경도 당연히 안 되고요. 31번 문제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2회 동형 모의고사에서 가장 좋은 문제고요. 가장 좋은 문제고, 뭐 시험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죠. 네, 결격사유 문제인데, 31번 문제를 잘 보면 결격사유 문제인데 결격이라는 말을 안 주고도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음 중 중개업 등록 요건을 갖추고도, 그러니까 원래 등록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해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추고도 개공이 될 수 없는, 밑줄 한번 잡을까요? 개공이 될 수 없는, 개공이 될 수 없는을 내자로 뭐라 그래? 결격사유.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결격사유를 찾으면 돼. 5개 중에서 1개만 결격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겠다는 얘기죠.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났다네요. 파산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났대. 얘 결격에서 풀렸어요? 아니면 안 풀렸어요? 풀렸어요. 왜 풀렸어? 10년 지나면 이걸 뭐라 그러지? 내자로? 법정복권. 파산 선고 받고 10년 지나면 법정복권 되잖아요. 그래서 그 1번 문항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10년 지나도 마찬가지고요. 파산 폐지 결정이라든가 면책 결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 되는, 복권되는 그런 사유에 들어가죠. 그래서 법정 복권 사유 3개가 있는데 몇 년 지나? 10년이 지나요. 또는 뭐를 결정해줬대? 파산 폐지 결정을 해줬거나 또는 면책 결정을 해줬다 이죠. 그러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 복권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결국에서 풀린 겁니다.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됐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원래 집행유예는 결격이잖아요. 얼마간?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따라서 얘는 결격에서 완전히 풀렸어요. 왜 풀렸어요? 그 유예 기간이 끝났으니까 완전 끝난 겁니다. 3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된 자라고 했는데 그 3번 문항이 참 어려운 지문인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어요. 자, 맨 앞에 뭐에 해당이 되었답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났대. 그럼 질문, 그 앞에 있는 결격이 해소가 됐어? 안 됐어? 아니면 몰라? 모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 3번 문항에다가 그럼 파산 선고 받아서 등록이 취소가 됐어. 그러면 3년이 지났다고 했을 때 해소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건 아직 결격에 해당되지 아직 결격에서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얘는 보류하고 4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를 받아서 등록이 취소가 되고 그럼 이 벌금형은 300만 원 넘는 거네. 그래서 아무튼 취소가 되고 몇 년이 지났대요. 3년이 지났대. 그러면 원래 이 4번은 뭐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결격에서 해소되는 케이스예요. 벌금 선고일부터 그렇죠? 선고일로부터 몇 년 경과되면 3년 경과되면 해소되는 거 맞죠? 근데 이 3년이 지났나 보세요. 지났어. 왜 지났냐면 벌금 선고받아서 등록이 취소가 되고 다시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벌금 선고받고 3년은 확실히 지난 거라고. 그럼 얘는 결격에서 해소가 된 거니까 등록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할 수 있는 케이스에 들어가죠. 5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됐대. 그러니까 뭐 사면 같은 거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도 몇 년이 지났대. 3년. 그럼 얘는 해소됐어요. 확실히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결격에서 확실히 풀린 거 맞죠? 네, 정답은 3번이에요. 왜 3번이 답이에요? 그 결격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 뭔지 모르고요. 그렇죠? 예. 그 결격이 무기징역일 수도 있잖아요. 무기징역 받고 등록이 취소가 되고 3년 지났다. 안 풀렸잖아. 예. 그러니까 3번이 그럴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겁니다. 32. 농지 관련한 설명 문제인데 틀린 거 1번. 농지 취득하고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서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에 일정한 기간 안에 반드시 농지를 처분해야 되나. 일정 기간 내에다 밑줄 하시고 얼마 안에? 6월 안에. 그러니까 처분 명령 받고 6월 안에 처분을 해야 돼 농지는. 근데 그걸 처분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이행강제금은 농지가에게 20%씩 매년 1회를 부과할 건데 몇 회 부과할 거예요? 응? 계속 뭐 할 때까지? 처분할 때까지 계속 부과할 거예요. 근데 느낌적으로 봤을 때 횟수 제한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없어. 횟수 제한은 없고 계속 처분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 1년에 한 번씩 20%.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뭐가 있냐면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그럼 최고 센 게 얼마지? 100분의 10. 그건 10%밖에 없고 횟수 제한은 있고 근데 요거가 횟수 제한도 없고 20%로 좀 세죠. 2번. 농지증은 강행 규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임의 규정이라면 누가 이런 걸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강행 규정이고 당해 농지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이며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할게요. 농지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농지증이 없으면 소유권 취득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왜 못하냐면 뒤에 말 때문에 그렇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지증이 뭐 돼야 되는 서류예요? 첨부. 그러니까 이게 첨부가 되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당연히 농지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2번 문항 옆으로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요. 다른 표현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취득의 원인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나오면 민법에서 이렇게 잘 나오죠. OX. 그러니까 농취증이 취득 원인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다. 이러면 OX, X. 원인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고 소유권 취득 요건에만 들어가는 거죠. 농취증이. 예, 그래서 원인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에요. 단지 이제 소유권 취득 요건에만 들어간다. 조심하셔야 될 질문이고. 3. 지목은 전이나 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지목은 전이나. 경작을 못해 나대지 상태인 농지의 경우 토지가 유효 상태. 유효 상태가 뭡니까? 놀고 있대. 근데 그 놀고 있는 게 60년 지났어. 60년 지났고 이제 문제를 좀 자극적으로 주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다고? 60년. 그리고 거기 민간인이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면 쥐레밭이야. 예. 그리고 거기를 비무장지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막 자극적으로 주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현실적으로. 그런데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사실이 없을 때 결론, 농지에 해당한다 아니면 농지는 아니다. 왜? 지목이 전이라서. 그러면 자, 이제 이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3번 문항은 뭐까지만 읽어요? 지목은 전이나 요거까지만 읽는다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말이야. 다 그냥 함정으로 걸어버린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 농지법, 농지의 정의가, 농지 정의 한번 거기다 적어볼까요? 농지란 정의가 뭐예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야? 예. 이때는 뭐를 불문해? 현상은 불문해요. 농사를 짓고 있는지 짓고 있지 않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럼 또 하나의 농지가 뭐가 있어요?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닌 거 있을 수 있잖아. 예, 그러면 아닌 거가 몇 년 이상? 3년 이상.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목불문 3년 이상 경작지로 이용 중에 있으면 경작 중에 있는 토지, 이것도 농지로 봅니다. 다만 하나는 제외. 임야 제외. 단 임야는 제외. 임야는 여전히 뭐야? 그냥 임야일 뿐이라 그랬죠. 네, 농지의 정의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이 전이다 그러면 요 말만 중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그렇죠? 중간 말은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한 24회 정도 때 학개론 문제가 뭐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학개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6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해가지고 60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해서 묵전 상태. 묵전이 뭐냐면 묵혀놓은 전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60년 동안 농사를 못 짓 묵전이라서 사실상 황무지화되어 있다. 사실상 황무지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게 뭐냐면 전이었는데 지목상의 전이었는데 이게 말하자면 사실상 황무지다. 뭐 이런 말을 주고 지목이 뭐냐 이렇게 물은 거야. 지목이 뭐냐? 그럼 지목이 뭐야? 전이죠. 왜 전이야? 지목이 전이니까. 예.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근데 다양하게 막 꼬신단 말이에요. 사실상 황무지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항목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잡종지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냥 전만 보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4번이요. 개인인 개공은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법률적 지위가 있으므로 단락 끊을게요. OX. O.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에요. 29조 1항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라고 했는데 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겠어요? 아무리 전문 직업인이라 하더라도 뭐랑 같이 해도 돼. 중개업이랑 농업 경영이랑 같이 해도 돼요. 우리 며칠 이상만 농업 경영하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90일 이상, 90일 이상만 농사 지으면 농업인으로 종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1년 365일 중에서 90일 동안 농사 짓고 나머지 기간 동안 뭐 해? 계약서 써. 그럼 되잖아요. 얼마든지 다 됩니다. 실제로 계공 중에서 농사를 짓는 계공들이 많아요? 아니면 거의 없어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계공 중에서 농지를 많이 사놨죠. 어디다가요? 서울 인근에 양평, 가평 뭐 이런 데 가면 농지 다 계공들이 사지 누가 사겠어요? 왜냐하면 물건 자체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어디예요? 중개사무소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한번 가볼까 해서 갔는데 농지가 좋아. 그럼 내가 사는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계공도 농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증 발급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당연히 농지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농지 같으면 뭘로 사고 큰 농지 같으면 뭘로 사면 돼? 신분이 계공이야. 작은 거는 주말 체험용로로 사면 되고 큰 거는 농업경영용으로 사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농지 살 수 있고요. 5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하나 채색해 주시고요. 좀 넘어가다 보면 판결 나오는데 판결도 채색해 주시고 경매랑 판결이랑 무조건 농지증 필요해요. 있어야 됩니다. 경매도 그렇고 판결도 그렇고 당연히 농지증 필요합니다. 경매는 언제까지 농지증 있어야 될까요? 매각 허가 결정 전까지 필요하고요. 판결은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그 판결은 힌트 드리면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이겠죠. 그러면 이전 등기 전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예. 자, 33번 문제. 다음 중 등록증 재교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1번에 보니까 동일 관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여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이게 이전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뭐를 정리해드렸냐면 동일 관청 내에서 그 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원칙은 재교부지만 예외적으로 무슨 교부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수정교부. 그 1번 문항 옆에다가 화살표 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수정교부의 경우라면 등록증 재교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 1번이 답이네 뭐. 그렇죠? 동일 관청 내에서 사무소 이전해서 소재지 바꿔야 되면 수정교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1번 답. 2번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해놓고 이전, 사무소 이전과 인장은 아니래요.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기재사항 변경에다 밑줄 한번 해주시고 그거 말고 뭐가 바뀔 게 있어요? 우리 등록증에? 종별 좋아요. 종별도 바뀔 수 있고 또 사무소 소재지랑 그다음에 인장이랑 이런 거 빼고 바뀔 게 뭐 있어? 종별도 바뀔 수 있고 또 상호 바뀔 수 있잖아. 사무소 명칭. 그죠? 네. 그래서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상호를 만들었는데 대박은커녕 쪽박을 차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냥 차라리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바꿔야 되겠다.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 거. 명칭 변경. 법인에서 바뀔 수 있는 거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도 등록증 기재사항이거든요. 이런 거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바뀔 때는 수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재교부 맞고 3번에 분실 재교부 맞고 4번에 훼손 재교부 맞죠. 5번에 부칙개공이 동일관청 내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하려고 한데 이거를 우리 그 내자로 뭐라고 그래요? 종별 변경. 종별이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종별 바뀌면 이제 재교부를 한다 그랬죠. 자, 34번 문제 별표 한번 하겠습니다. 34번 문제 분사무소에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뭐를 머릿속에 하나 넣어놓고 계셔야 되냐면 분사무소에 관련된 모든 행정상의 처리 있잖아요. 행정상의 처리 전부 어디서 해? 주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해. 무조건 뭐든지 주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답하시는 게 맞아.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인장 등록 어디 가서 해야 돼? 주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는 게 맞아요. 2번 분사무소 이전을 했대.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고 어디 있다 해? 이것도 무조건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하는 거예요. 이전 후 이런 게 아니고요. 3번은 전체 채색을 좀 하겠습니다. 3번 전체 채색. 3번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고요.
분사무소는 전라남도 목포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분사무소에서 이제 위법한 행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분사무소 위법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서 목포까지 내려가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서 해야 돼요? 그 현지에서 해야지. 그래서 지도 감독만큼은 어디가 한다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현지에서 한다. 다만 이제 그 지도 감독을 했다라는 건 적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발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내려야 해. 뭐 업무정지 이런 거 해야 돼? 그럼 그건 어디서 해야 돼? 그때는 주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3번은 잘 기억해 주시고 4번 휴폐업 신고도 당연히 어디서 해야 돼? 주사무소. 그리고 5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사무소 위법 행위가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면 당연히 어디에서? 주사무소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35번은 3년 3천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거 넘기지 마시고 암기 코드 하나만 적어놓고 갈게요. 3년 3천에 해당이 되는 암기 코드가 뭐지? 개부 증직투. 개부 증직투. 네. 이거 암기하고 계시면 되게 편해요. 하나는 꼭 나올 거니까 형벌 쪽에서. 개가 뭐예요? 개설 등록 없이 중개업하는 거. 소위 무등록 중개업. 부는 부정등록. 증이요? 증서매매업. 직이요?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는요? 투기 조장행위. 증직투는 무슨 행위?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형벌이 몇 년 몇 천이라고요? 3년 3천. 네. 이거는 이제 암기하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형벌 쪽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1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네. 요게 몇 년 몇 천이에요? 3년 3천. 그게 3년 3천이네요. 1번 답이죠? 자, 이중 등록이나 이중 사무소는 1년 1천. 3번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뒀다네. 1년 1천. 요걸 이제 이중 사무소라고 합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한 자 1년 1천. 고개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이퀄 얘는 무슨 죄라고 얘기를 하죠? 예, 반의사 불벌죄.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재작년 27회 본시험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뭐냐? 이게 아주 단독 문제로 물은 적도 있었고요. 잘 나옵니다, 시험에. 5번은 주어까지만 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 아닌 자라고 나왔죠? 개공 아닌 자. 이렇게 아닌 자라는 주어 나오면 1년 1천의 형벌이 있어요. 개공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이런 애들이 명칭과 관련한 의무를 마음대로 썼다면 1년 1천의 형벌이 있고요. 36번 문제도 별표. 이것도 27, 28 연속 출제가 되었는데 올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새로 도입된 건 한 3년 계속 나오다가 좀 쉬다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올해 3년째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이 몇 개냐면 4개가 있는데요. 그 4개가 어떻게 4개냐면 요거 여백에다 한번 적어 놔 볼게요. 제일 처음에 자격을 뭐 하는 일, 취득,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산업을 뭐 육성하는 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육성이 되겠어요? 보수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수. 그리고 이들이 사고 치면 뭐 하는 일, 책임지는 일. 이렇게 4가지를 우리 이제 심의 의결 사항이라고 새기시면 되는데 시험에 이제 뭐를 좀 여러 번 계속 물었냐면 이 취득이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 시험과 관련이 되잖아요. 시험 잘 봐야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시험은 누가 주관을 하죠?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봐요. 위원회에서 뭔가를 정했대. 그럼 시도지사도 뭔가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정한 내용이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 따라줘야 돼? 시도지사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력이 이렇게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요. 다른 거는 시도지사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육성, 보수, 책임은 누구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시도지사랑 관련성은 없고요. 시험과 관련해서 시도지사랑
우리 정책심의위원회가 관련이 좀 되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정답을 먼저 좀 찾아보면 답은 2번에 있는 자격 취소죠. 자격 취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게 아니에요. 자격 취소는 뭘로 정해놓고 법으로 정해놓고 이제 그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취소하고 뭐 그러는 항목이지요. 거기 문제 정책심의위원회에다가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 문제에다가 몇 개 좀 적어 놓을게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거기다 써주시면 돼요. 얘는 어느 부서에 국토부에 두어야 한다 아니면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리고 위원은 몇 명 이상 몇 명이네? 7명 이상 11명이네. 7명 이상 11명이네. 하나만 더요. 여기 위원장은 누구죠? 국토부 1차관. 국토부 제1차관이죠. 1차관.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예. 자, 37번 문제 내려갈 거예요. 37번 문제는 주임법 문제인데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였다 하더라도 거기 2기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주임법에서 2기 이상 차임 연체하면 뭐가 되지 않죠? 법정갱신이 되지 않는. 그렇죠. 다시 주임법에서 2기 이상 차임 연체하면 뭐가 되지 않는? 법정갱신이 되지 않는 기수예요. 그런데 마지막 제줄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게 갱신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갱신이 되지 않아요. 왜? 몇 기 이상 차임 연체했으니까. 2기 이상 차임 연체했으니까.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임대차 금액의 다수에 관계없고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임대인의 그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죠. 예, 당연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임차주택이 무허가, 미등기, 대장상의 면적, 용도 일체 따지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상 뭐이기만 하면요. 주거용. 거기다 채색 한번 할게요. 사실상 주거용. 그럼 여기서 사실상 주거용이면 공부를 기준하는 거예요. 실제를 기준하는 거예요. 실제 현상을 보고 주임법 적용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극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불법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 보호해줘야 돼, 말아야 돼? 보호해줘야죠. 왜요? 그 사람이 나쁜 건 없으니까요. 불법 건축물을 지은 사람이 나쁜 거지 그 임차인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보호해줍니다. 4.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원래 중소기업은 주임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법인이잖아요. 근데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대기업 임차인이 소속직원, 점유,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보호되지 않지만 보호되지 않죠. 대기업은. 그런데 외국인이 관계법령에 의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그러니까 외국인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전입신고를 하듯이 외국 애들은 체류지 신고라는 걸 해요. 나 어디에서 체류할 거야? 체류지 신고. 출입국관리청에 가면 외국인들은 다 체류지 신고라는 걸 해야 돼. 장기 체류할 때. 그럼 그 체류지 신고가 한국 사람들이 하는 뭐랑 똑같아요? 전입 신고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도는 당연히 할 수 있잖아. 인도하고 확정일자는 당연히 찍어줄 거고요. 그러면 우리 우선 면제권 발생되어서 배당 같은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애를 보호해 줘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나면 보호받죠. 그런 건 이제 상호주의라고 하죠. 당연히 보호해 주는 게 맞습니다. 5. 임차인이 전입신고일 현재 해당 지역의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일정액에 대하여 항상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다 우리 채색 별표까지 하나만 해볼게요. 항상에서부터 끝까지 쭉 채색 한번 해주시고 별표. 자, 그렇게 하고 여백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뭘 적어보냐면
최우선 변제, 주택이든 상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몇 개 있거든요. 자,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볼게요. 4개만 해볼게요. 4개. 4개가 잘 나오니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좋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필요 없고, 임차권 등기 격려된 동일 부분 임차안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벌써 임차권 등기하고 빠졌잖아요. 그 자리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또 들어갔어. 그러면 뭐가 안 돼? 최우선 변제 두 번째는 인정되지 않아요. 또 좋아요. 경매 개시 결정 후에 대항 요건을 갖춘 애들. 이런 애들은 불쌍한 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소위 가장임차인이라고 해서 보호하지 않죠. 2개만 더. 저기 배당하고 관련이 좀 돼요. 배당하고. 그렇죠.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지 뭐. 응?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지 뭐. 예. 자, 4번째도 배당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 그 2분의 1 넘어가는 그 돈이 워낙 작아서 줄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액이 부족하면 못 받은 거지 뭐. 부족하면 못 주는 거지. 어떻게 그걸 100% 보장을 해주냐고. 아주 싸게 낙찰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못 받은 거예요. 돈 없으면 못 받는 거지 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항상 받는 건 아니야.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다만 이제 거의 이제 확률적으로 말하면 90% 이상은 받기는 하지만 그게 100% 보장되어지는 그런 돈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그거 말씀드리기 30번 넘어가기 전에 소액보증금 어제 국무회의에 통과했어. 그 개정되는 걸로요. 그래서 1억에 원래 지금 서울이 얼마였지? 1억에 3,400인데 1억 1,000에 3,700으로 어제 통과가 됐는데 공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공포되면 제가 따로 프린트를 하나 만들어서 나눠드릴게요. 근데 그게 숫자만 바뀐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의 이동이 좀 생겼어요. 용인 같은 데가 과밀억제권형 같은 데로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올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시험에.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거는. 상가 같으면 크게 중요하지 않을 텐데 주택은 워낙 중요하잖아요. 원래가. 자, 38번 상임법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거 1번. 차임이 많아 상임법에 의한 전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일단 거기까지 단락을 한번 좀 끊어 주시고요. 여백에다 이건 꼭 적어 놓으십시오. 자,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얼마 초과할 때 6억 1천 기준 잡아가지고요. 요거 초과할 때와 이내로 들어올 때가 좀 다르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 6억 1천은 무슨 보증금이야? 환산보증금이에요? 아니면 순수보증금이야? 이거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라는 거는 월세에다가 곱하기 뭐 하는 거예요? 100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 초과한다면 상임법을 전부 아니면 일부만 적용이 되고요. 일부 적용이 되고 몇 개만 적용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6억 1천 이내로 들어오면요. 서울특별시 기준하고 전부 다 상임법 전면 적용, 전부 적용 이렇게 이해하실 건데 요게 계속 나오죠. 요게 뭐냐 이거죠. 몇 개가 적용이 되느냐 뭐뭐가.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상가 임차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개가 있어요. 일단 그 세 개는 다 적용해 줘야 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겠어요? 대항력. 대항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대항력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 대항력이 없으면 내가 지금 점포를 막 몇 억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딱 해놨는데 인테리어 다 끝나고 다음날 상가 주인이 바뀐 거야. 그럼 나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왜 나가야 돼?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항력은 인정해 주는 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임차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계약 갱신 요구권.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보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 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뭐야 이제 권리금. 요거 세 개는 기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개권.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3기 이상 차임 연체했을 때 3기 이상 차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 규정 같은 거. 그리고 상가에는 왜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표준 권리금 계약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표준 계약서 적용하는 것까지 해서 전체 5개는 적용을 해준다는 거야. 특히 요거 3개는 특히 중요하니까 알고 계시라고.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6억 1천 넘어가면 우선 변제권 같은 거는 없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 1번 문항을 다시 보면 그게 초과를 했는데 해당 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 길부터 대항력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대항력 규정은 인정해 준다 그랬으니까 1번 맞고 2번.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졌는데 두 번째 줄 전체 채색을 할게요. 뭐 없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한대요. 대항력 없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한다. 그 말을 거꾸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대항력의 의미죠. 뭐. 3. 임대차가 종료에다가 밑줄 동그라미 1번.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밑줄 2번.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인 혼자 어디에 가서 법원에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하는 거 아니고 등기소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소에서 가는 게 아니고 법원. 네, 등기소랑 법원은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구한테 내리는 거야? 법원이 임대인 아니고 등기소는 콘크리트고 등기관에게 법원이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법원이 등기관에게 뭐라고? 등기해 줘. 이렇게 명령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등기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은 법원이 등기관에게 하는 겁니다. 임대인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4. 차임이 많아 상인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 임대차를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일정한 요건 아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줄. 그 일정한 요건이 뭘까요? 5년 좋고.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린 건 그거 아니고 일정한 요건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행사를 해야 돼. 기간. 응?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은 자동 행사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임차인이 내가 의사표시를 해야 돼. 나 뭐 한다고? 계약갱신 요구한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6월에서 1월 전 사이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그게 행사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무슨 법정갱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이건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5번. 사업자 등록을 마쳐 대항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다른 건물로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된다. 천만에 유지될 수가 없죠. 소멸입니다. 자, 39번은 두 번째 줄에 보면 매각대금 미납에 따른 재매각이라는 말 나오죠. 거기다가 채색을 한번 잡을게요. 그리고 머릿속에 좀 하나 새겨주실 것은 재매각은 언제 하는 거예요? 돈을 안 냈을 때. 그러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기역에서 지읒까지는
일반적인 경매 절차를 나열한 거래. 그러니까 순서가 맞대는 거죠. 그러면 재매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기역에서부터 일단 뭐까지 한번 잡아줘야 돼? 시효까지. 왜 시효까지 한번 잡아줘야 돼? 돈을 낼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줘야지. 최초 낙찰자한테. 그래서 이제 시효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돈을 안 내는 거야. 그럼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어디로 되돌아와? 디귿번의 매각의 준비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 니을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니을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쭉 진행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뭔 매각이에요? 재매각. 예. 그 어떤 절차 순서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재매각의 의미는 알고 계시라고. 뭐 안 내서? 대금 안 내서 다시 하는 게 재매각. 40번 문제는요.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그 거래계약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무를 나타내는 판례 지문인데 우리 법도 물론 당연히 잘 나오는 거지만 민법에서도 다 잘 나오는 판례들이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옳은 거를 골라라. 기억. 허가받기 전 상태. 허가를 받기 전이래. 그럼 무효죠. 유동적 무효예요. 근데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왜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냐면 무효니까요. 물권적 효력도 당연히 없어요. 무효니까요. 따라서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다. 왜? 무효니까요. 무효니까. 니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이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에다가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에다가 채색.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자, 질문. 이런 의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효 상태에서. 없죠. 그런 의무 없단 말이에요. 1번에서 지금 어떤 의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없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 니은보도 맞고. 디귿.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이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거기 매도인에서부터 끝까지 쭉 채색하겠습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무슨 해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해약금 해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해약금 해약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못해? 아니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 해약금 해약하는 것까지 관청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닌 거고요. 이런 걸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사적 자치의 영역. 이런 건 말하자면 관에서 손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허가대상 토지의 매매계약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 의무, 거기다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협력 의무. 자, 그러면 아까 니은번의 의무에다가 우리 채색하는 거 있었었죠. 니은번 무슨 의무 있었지? 대금 지급 의무. 이런 거는 없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협력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협력 의무는 있어. 왜 협력 의무는 있냐면요.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는 혼자서 못 받아요. 토지거래 허가는 예외 없는 공동신청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둘이 같이 들어와야 허가를 해줄 건데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방법이 아예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해달라고? 협력해달라고 이행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한다는 건 이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당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안 하면 손해배상도 가능하고요. 미음번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있다 그랬죠. 이 의무 자체가. 매수인이 그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매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를 결국에 입을 수밖에 없죠. 매수인은 이 협력 의무 불이행, 협력 의무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채무 불이행이 되고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뭐를 배상할 의무가 생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죠. 그래서 40번은 5개 전부 맞는 판례들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3회 동영모의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